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현대자동차의 가치를 워런 버핏의 시각으로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끄는데요. 공포의 안개 속에서 발견한 딥밸류. 네, 그 표지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안개 낀 도로를 헤드라이트 하나 켜고 달리는 자동차. 이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시장이 잔뜩 겁을 먹고 길을 잃었는데 오히려 그 안개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현재 주가가 50만 원인데 이 자료에서는 내재 가치를 무려 84만 4천 원으로 보고 있어요. 84만 4천 원이요? 거의 7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담한 주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논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공포의 안개라는 것부터 정체를 밝혀보죠. 자료를 보면 2025년에 이익이 19.5%나 급락했다고 나오는데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숫자 자체는 분명히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 분석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해요. 이익이 왜 급락했는가? 그 원인이 사업의 근간이 흔들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바로 미국 관세 쇼크라는 외부적인 딱 하나의 이벤트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 작년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관세 문제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있는 백미러 이미지가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죠.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딱 7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25%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이익을 직접적으로 그냥 깎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완전히 끝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팩트체크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팩트체크요? 네. 해당 관세는 2025년 11월부로 15%로 이미 하향 조정이 됐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조정이 끝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나간 일회성 비용일 뿐이지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에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미러 속에 사라진 악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도 백미러만 보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분석은 이제 앞 유리를 보고 운전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등장하는 거죠. 아, 그 유명한 세 가지 원칙이요? 네, 일시적인 악재 너머에 있는 회사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단순한 사업 모델과 증명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단순한 사업 모델이라? 네, 현대차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좋은 차를 만들어서 죗값에 판다 이거거든요.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라는 거죠. 복잡한 바이오 기업이나 IT 플랫폼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거의 기록입니다. 자료에서는 2016년 사드 보복 사태나 2020년 팬데믹 같은 거대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보여주거든요. 아, 그 위기들을 다 이겨냈다는 이력이 있다. 네, 특히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14.2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이걸 보면서 회사의 체질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갖췄다는 주장인데 이게 사실 현대차의 기존 이미지인 가성비랑은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나요? 이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 OPM의 변화인데요. 잠깐만요. OPM, 영업이익률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원가나 인건비 같은 모든 비용을 싹 빼고 순수하게 얼마가 남았나 그걸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이익률이 높을수록 장사를 잘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료에 그래프가 있는데 2021년에 3.0%에 불과했던 이익률이요.
2024년에는 13.3%까지 치솟습니다. 3%에서 13%요? 잠깐만요. 거의 4배가 넘게 뛴 거잖아요. 네, 자동차 같은 이런 거대한 제조업체가 이익률을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변화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단순히 그냥 차값을 많이 올린 건가요? 그게 바로 경제적 해자의 준거라는 겁니다. 비결은 제품 믹스의 고급화, 그러니까 비싼 차가 많이 팔렸다는 데 있어요. 아, 제네시스나 SUV 같은 거요? 맞습니다. 마진이 높은 제네시스 브랜드하고 대형 SUV 판매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건 소비자들이 이제 한 대 차를 싸서 사는 차가 아니라 좋아서 죗값을 주고 사는 차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합리적 자본 배분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즉 경영진에 대한 평가네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합리성.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요. 아, 그 로봇계로 유명한? 네, 당장의 이익과는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미래 로보틱스 시장의 잠재 가치를 20조 원 규모로 창출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성이군요. 근데 2025년 이익 급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개한 걸 진실성의 증거로 보는 건 좀 관대한 해석 아닐까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그 태도에 주목을 해요. 단기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정면 돌파했다. 그렇죠. 오히려 이걸 계기로 전기차, 로보틱스 같은 장기적인 비전에 더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방어에 급급하지 않는 뭐랄까 뚝심 경영의 한 단면으로 해석한 거죠. 알겠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분석이 주당 84만 4천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연결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런 가치 평가가 보통 좀 복잡해서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어요. 우선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주주 이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주 이익이요? 네, 자료에 있는 폭포수 차트를 보면 쉬운데요. 2025년 장부에 찍힌 영업이익은 11.5조 원이지만 이건 일회성 관세 비용 때문에 왜곡된 숫자라는 거죠. 아, 아까 그 관세. 네, 그래서 그 관세 비용 1.4조 원을 다시 더해서 회사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 그러니까 조정된 주주 이익은 사실 12.9조 원 수준이다, 이렇게 바로잡고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충격을 빼고 원래 체력을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첫 번째는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현금 흐름 할인 DCF 방식입니다. 아, DCF?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수식을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11.5조 원의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현금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금 기계요? 네, 당신은 이 기계에 투자해서 매년 10%의 수익을 기대해요. 그런데 이 기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스스로 성능이 좋아져서 3%씩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요. 아, 성장하는 기계군요? 그렇죠. 그럼 당신 입장에서는 굳이 10%를 다 요구할 필요 없이 성장률 3%를 뺀 7%만 순수익으로 얻어도 목표 달성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현금 11.5조 원을 당신의 그 순수 기대 수익률 7%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계의 전체 가치, 즉 기업 가치가 되는 거죠. 아, 훨씬 이해가 쉽네요. 20조 원을 추가로 더해요. 그렇게 나온 최종 가치를 총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약 9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뭔가요? 메리 버핏의 ROE 복리 방식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건 조금 더 투자자 친화적인 접근법입니다. 먼저 ROE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나 보여주는 수익률이에요. 회사가 내 돈으로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방식은 현재 회사의 주당 순자산, BPS에 이 ROE를 복리이자처럼 적용해서 10년 뒤에 자산이 얼마나 불어날지 계산하는 거예요. 10년 뒤의 가치를 예측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불어난 1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다시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서 가져온 다음에 로보틱스 가치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 주당 약 788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도 90만 원하고 78만 8천 원. 비슷한 범위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네, 하나의 방법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봐도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는 건 그 평가가 특정 가정에만 치우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죠. 방금 두 번이나 언급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에 대해서 이 자료는 숨겨진 보물, 심지어 무료 로또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자료에 있는 빙산 비유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빙산 비유요? 네, 현재 주가는 물 위에 드러난 자동차 사업이라는 빙산의 일각만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 아래에는 로보틱스 사업이라는 거대한 잠재 가치가 숨어 있는데 시장은 이 부분의 가치를 완전히 영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좋은 동네에 있는 오래된 집을 위치만 보고 샀는데 나중에 다락방에서 아주 비싼 명화를 발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하하,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 분석은 지금 현대차 주식을 사는 건 견실한 집, 즉 자동차 사업을 죗값에 사는 동시에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가질지도 모르는 그림, 로보틱스 사업을 공짜로 얻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매력을 채권과 비교한 일드갭 분석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싼 건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죠. 현재 현대차의 기대 수익률, 이걸 주가 대비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11.2%입니다. 11.2%요? 네, 반면에 대한민국 10년 만기 국고채, 즉 가장 안전한 투자처의 수익률은 3.6%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이 안전자산보다 7.6%나 더 높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그 수익률 격차, 일드 갭이 7.6%P라는 건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사료는 이 정도의 격차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든 이 분석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대차를 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네요. 네. 첫째, 백미러 속의 악재. 시장을 짓누르던 관세 공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펀더멘탈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둘째는 압도적인 일드갭. 채권 같은 안전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무료 로또.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사실상 공짜로 얻는 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60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로 보고 현재 주가 50만 원은 40% 이상의 안전 마진이 확보된 딥 밸류 구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득력 있는 분석을 듣고 나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질문이요? 네. 이 전체 논리는 사실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거든요. 그 두 개의 기둥이 뭐죠? 첫 번째 기둥은 2025년의 그 관세 이슈가 정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히 끝난 일회성 사건인가 하는 믿음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 가치가 정말 이 분석의 주장대로 20조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인가 하는 믿음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분석이 주장하는 시장의 기억상실증이 정말인지 아니면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위험을 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겠네요. 이 두 가지 핵심 가정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이 강력 매수 의견이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끝으로 자료의 면책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특정 투자 철학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일 뿐 실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